다시 아시리아가 딱 부흥하는 게 바로 티글라트필레셋 3세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구약에 등장하는 디글라필레셋 혹은 불 이렇게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래서 아시리아가 다시 정복 전쟁을 막 하면서 페니키아 그리고 유다, 페르시아까지 다 이 자기의 통치 안에 놓는 거죠. 피정복지에서 50만 명 이상을 강제 이주시켰죠. 5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 때. 고대 시대에 50만 명은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이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아람도 멸망시키거든요. 그 대단한 아람을 멸망시켜요. 아람도 다 퍼뜨리고. 근데 그 퍼뜨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아람의 문화와 언어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람어가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가 되는데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그 기독교 박해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한번. 그러면서 싹 퍼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퍼지는 것 때문에. 그 본도에서부터 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퍼지는 바람에 이 아람어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는 국제어가 되고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조 때는 아예 제국의 언어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티글라트필레세르는 아까 말한 그 잔인한 방법의 대가였어요. 이 심리술로 이런 수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숙제였던 칼데아까지 원정을 해갖고 거기까지 거의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아직 등장도 안 한 페르시아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아직 있었거든요. 아직 강하진 않았죠. 그때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도 원정을 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서부 지역도 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하고 동부까지도 아주 세력을 막 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직면하는 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레반트 반란. 이거를 아시리아 동맹, 이거를 에브라임 아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에브라임 아람 동맹. 이 에브라임 아람 전쟁이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이 싸운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와 싸운 건데, 이때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하스는 참여 안 하잖아요. 아하스는 나는 참여 안 해.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베가와 다른 사람들이 동맹에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끌어들이는 게 누굽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래? 그러니까 바로 아시리아한테 연락해갖고 티그라트필레셋 3세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티그라트필레셋 3세는요, 자기가 원정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요청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이스라엘 왕 베가는 죽이죠. 아람 어르신도 죽여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왕 호세아 세우잖아요. 친 아시리아의 호세아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 티그라트필레셋 3세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티그라트필레셋 3세는 죽어서 못 오지만 그 아들 때 가갖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티글라트필레셋 3세는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바벨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명칭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이전에도 아시리아의 왕들은요, 자기를 아카드와 수메르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이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카드와 수메르의 왕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카드가, 그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메르는요, 바벨론이에요. 아카드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면 어디가 어디의 후손인지 대충 알겠죠. 아카드가 결국은 아시리아 계열인 거고, 바벨론은 수메르 계열인 거예요. 수메르 계열. 근데 그 두 개가 다 합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가 아직까지도 문명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메르 문명 끝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까지도 계속 오리엔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는 같은 위치에 있지만 페르시아는 그냥 이란 문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란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은요, 문명의 전환이에요. 문명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보다도 이 나라를 대하는 방식,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 완전 다 다르거든요. 이때 한번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또 대문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전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온 사람이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형이었던 살만에서 5세가 왕이 돼갖고 있는데, 이때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집트 22왕조의 피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왕 소라고 나오죠. 20왕조의 피해.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5왕조의 처음에 피해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게 불명확해요. 소를 피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 왕인 타하르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로 볼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집트는 계속해서 부추겨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애국과 굉장히 그 친밀함이 있거든요. 애증의 관계처럼. 메소포타미아가 없으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메소포타미아가 강적이 생기니까 다 뭉치잖아요, 이렇게. 계속 친애굽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결국 친애굽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전쟁하다가 망하는 거고. 또 들어오셔서 들어가셔서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그런데 살만에셀 5세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722년에. 근데 그게 바벨론 연대기에 있어요. 바벨론 연대기에, 바벨론은 아시리아가 아니고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 연대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든 건 살만에셀 5세라고 말을 해요. 아카드 아시리아 왕들은 다 비문인과 비석이 있지만 살만에셀 5세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말살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다 없앤 거예요. 우선 연도가 짧았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인데 그게 동생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얘기 많이 하냐면 살만에셀 5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그 동생과 관련을 많이 져요. 형을 죽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사르곤 2세가 되게 재밌는 게, 웃긴 게, 그때가 딱 722년이에요. 722년이면 사마리아가 망할 때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전쟁을 시작한 게 살만에셀 5세거든요. 그리고 아마 멸망까지도 살만에셀 5세가 거의 시켰어요. 근데 그 시점에 죽어요. 그리고 왕에 대한 사르곤 2세인데, 이 사르곤 2세는 자기 비석에다가, 이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비석에다가 자기가 사마리아를 점령했다고 쓰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연 사마리아를 점령한 게 누구냐, 이 논쟁이 있지만 그 후대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잖아요. 그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사르곤이 너 아니야 하고 살만에셀 5세라고 쓰는 거죠. 역사 기록으로 먼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텔러 프리즘이에요. 사르곤 2세가 쓴 프리즘이 역사적으로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바벨론 연대기는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후대의 사람은 그 점령을 누가 한 거라 쓴 거예요? 살만에셀 5세라고 쓴 거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먼저 적혀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지만 뭐 홍수 이야기 같은 것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 성경보다 먼저 토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다, 그게 먼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더 진짜 얘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전의 내용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전과 맞춰가지고 먼저 기록을 했고, 히브리인들은 그 구전을 자기들의 구전으로 훗날 기록을 했고, 이게 다른 거죠.
분명한 거는 구절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의 구절이 더 맞는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히브리 구절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뭐가 먼저 쓰여졌냐, 만들어졌냐, 누가 먼저 돌판에다 새겼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새기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문자 아무도 못 본다고. 이거 적었다고 해서 백성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록으로 남겨졌을 뿐이죠. 이미 이때의 모든 문화는 구전입니다. 구전. 구전으로 이미 다 퍼져갖고 다 알고 있는 시대인데 후대에 지금 와갖고 어떤 사람들이 길가메시 다시 봐라. 홍수 내용 있잖아. 이미 성경 쓰여지기 몇백 년 전에 써진 거야. 이게 진짜다. 이거는 굉장히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문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실제로 언어를 모른다니까요. 문자 읽은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사르곤 2세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르곤 2세는 사마리아 점령했고요. 그리고 사르곤 2세야말로 진짜 아시리아를 정말 전성기를 이끈 최고의 사람이죠. 비장하지만 이 사람은 거의 천자같이 여겨진 사람이에요. 행정 능력부터 시작해갖고 전쟁 수학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래서 엘람과 칼데아 영주 통합했고. 그런데 705년에 갑자기 죽어요. 왜냐면 전쟁을 너무 넓혔어요. 그래서 킴메리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까지냐면은 저기 동부 이란 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소련 연방에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죽는 거예요. 갑자기 무리하게 하다가 이게 705년이에요. 705년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면서 왕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이죠. 센나케리브입니다. 센나케리브.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미. 유다의 입장에서는 잘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바로 군사를 이끌고 그걸 진보하고 가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싸우는 내용들이 다 이때 이야기죠. 사네립 비문, 사네립 프림이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32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그런 내가 새장에 가둬놓은 새처럼 포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대적인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게 이 비문 보면은 느껴져요. 우리 ANET 53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사네립, 왜냐면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반 아시리아 동맹을 이끌었던 아주 중추 세력이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다른 왕들은 다 점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 이름을 써요. 누구는 왕, 누구는 왕.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라고 안 해요. 그냥 히스기야라고 하고 하지. 이게 재밌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만 봤을 때 사네립이 결국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해요. 근데 구약만 봤을 때 전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네립이 돌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바쳐가지고 사네립이 돌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네립이 막 싸우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 하고, 다음날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내려와갖고 18만 5천을 다 죽였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전승.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전승이 역사 전승, 두 번째는 그냥 신앙 고백 전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두 개를 섞인 거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네립이 지금 테일러 프리즘에서 자기 업적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다의 46개 도시 이름이 들어가요. 자, 점령한 도시. 내가 여기를 다 파괴했고 하는데 그 도시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이게 승리 업적이면은 정말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걸 왜 빼요? 빼면 안 되죠. 근데 히스기야를 세상의 해처럼 몰아넣었다, 가뒀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거기를 점령했다는 거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점령 못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거와 되게 부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실로암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 비문.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 터널 바위 벽에 새겨진 거예요. 그냥 자그만 비문이에요. 터널에 들어가면은 그 비문이 있는데, 비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아주 우연히 1880년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글이 써 있으니까 그걸 본 건데, 그게 히스기야 비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ANET 562페이지에 이 비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절에 이 터널을 만들었다는 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하 20장 20절하고 대하에 같이 있는 거죠. 그냥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요 내용이 실로암 비문에 있는 거고, 이 이야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내립과의 전쟁을 앞두고 왔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전까지는 나라를 고립시킨 다음에 말려 죽이는 거였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전에 성과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갖고 오는 거를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만든 기술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수학자들 봤을 때는 기가 막히다는 건데, 그 터널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사라돈이 나오고, 이때 또 유다와 팔레스타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에사라돈도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에사라돈 아수르바니팔 끝난 다음에 바벨론이 파괴되잖아요. 바벨론한테 파괴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에사라돈 다음에 아수르바니팔까지가 전성기예요. 왜냐면 이때 이 아시리아가 자기들의 가장 수건이었던 이집트를 점령해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와 그렇게 막 말을 해더라도 실제로 이집트 자체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집트를 점령한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이집트 근방에 있는 구스, 누비아, 리비아, 그런 나라들.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나라가 점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출신 관리들이 파라오가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외부 세력으로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쳐 들어와가지고 테베까지 점령한 거는 최초가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할 수 있죠. 아슈르바니팔. 이 아슈르바니팔이 테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24왕조의 후예였던 네카오 1세를 파라오로 세우면서 이스트에서는 25왕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25왕조가 누비아 왕조죠. 아니, 누비아 왕조가 있었고, 그 24왕조의 후예를 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네카오 1세인데, 이 사람이 26왕조예요. 이집트에 26왕조. 근데 이집트의 26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26왕조는 이집트의 말기 왕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왕국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요. 이집트가 남북이 갈라지면 중왕국이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로 합쳐지면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왕국 있었고 중왕국 있었고, 그 중왕국 때 그다음에 신왕국 있고, 신왕국 때 출애굽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고왕국, 이 말기 왕국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26왕조 사이스 왕조라고 하고, 이집트 역사에서는요, 이때를 사이스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사이스 르네상스. 그만큼 이집트가 엄청나게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강성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미 아수르바니팔은 이때 점령했죠.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때 다행인 게 뭐냐면, 아시리아가 곧 망해요. 622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니까 이미 이제 바벨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고, 이집트는 사이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혁신을 일으키면서 부흥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네코 2세. 26왕조에 네코 2세 나오죠. 네코 2세. 푸산티크 2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코 2세는 성경에서 누구로 나오냐면은 그 요시아 때 보면은 요시아 죽인 왕 있지요. 요시아.
요시야가 이게 뭐냐면 이 이집트가 성경에 보면은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이거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622년에 망했어요. 망했지만 니느웨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다른 세력들이 다시 또 나름대로 규합이 될 거 아닙니까? 수도를 뺏긴 거지. 그래서 어디에 머무냐면요, 그 사람들이 칼데시에 가요. 칼데시.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런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원정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정군을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막은 거죠. 못 올라가게.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싸우지만 결국 진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때 이집트 왕이 네코 2세거든요. 성경에서는 느보라고 나오죠. 느보라고 나와요. 그때가 612년 니느웨 망할 때 아닙니까? 우리입니까? 망한 이유죠. 망한 이유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했고, 보통 역사에서 이때 망했다고 치지만은 그 잔여 세력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처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가 와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올라와서 싸울 때 느부가 만나는데 또 이기는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데뷔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 느보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 지니까 좀 엉성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쟁에는 졌지만, 느부갓네살은 졌지만은 이집트로 돌아가갖고 이집트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한 기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바람을 누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한테 반란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지도 보시면 이 네코 2세가 느보 2세다. 느보 2세고 609년이 바로 그 되게 중요한 해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옆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605년부터죠. 605년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지금 여기는 빼버렸네요, 아버지를요. 원래는 느부갓네살의 그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가 사실은 진짜 영웅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의 그 바벨론, 그 이후에 칼데아 바벨론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죠. 제가 이거 좀 제가 하나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 정리할게요. 그 바벨론과 메디아의 동맹군이 니느웨를 점령한 게 612년이죠. 612년에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갈그미스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605년이죠. 605년. 그러니까 605년에 이집트의 느고하고 그 느부갓네살하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하고 전쟁해갖고 이기는 거.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605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갈그미스에서 이겼죠. 돌아가면서 유다까지 가잖아요. 그 유다에 누굴 데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스를 데려가나요? 그거는 597년이고 605년에 누굴 데려가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그때 그 친구들을 데려간다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거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의 총독으로 보낼 때 파송하려고, 그때가 그거고,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또 한 번 와요. 그때가 597년. 그때 지금 말씀하는 그 여호야김을 데려가죠. 여호야김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 586년 때 와가지고 아예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이주라고 할 수 있죠. 이주? 첫 번째 거는 이주가 아니고 그냥 데려가는 거죠. 그냥 관리 데려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포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차라리 597년에는 실제로 포로로 데려가거든요. 여호와김 목에 메고 막 데려간다고요. 근데 마지막 586년에는요 2주지요. 집단으로 들어가는 2주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렇게 이야기가 이 구약에서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 바벨론이 또 망하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렇게 강대했는데 느부갓네살 2세 이후에 한순간에 망하면서 고레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고레스 이야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고레스와 메디아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많아요. 영웅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 페르시아 이야기와 그리고 하스모니안 이야기 그리고 헤롯 왕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이죠. 아람 어르신도 죽여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왕 호세아 세우잖아요. 친 아시리아의 호세아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 티글라트필레세 3세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는 죽어서 못 오지만 그 아들 때 가갖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는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바벨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명칭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이전에도 아시리아의 왕들은요 자기를 아카드와 수메르의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이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카드와 수메르의 왕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카드가 그럼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메르는요 바벨론이에요. 아카드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면 어디가 어디의 후손인지 대충 알겠죠. 아카드가 결국은 아시리아 계열인 거고 바벨론은 수메르 계열인 거예요. 수메르 계열. 근데 그 두 개가 다 합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가 아직까지도 문명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메르 문명 끝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가였어요. 이 심리술로 이런 수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숙제였던 칼데아까지 원정을 해갖고 거기까지 거의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아직 등장도 안 한 페르시아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아직 있었거든요. 아직 강하진 않았죠. 그때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도 원정을 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서부 지역도 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하고 동부까지도 아주 세력을 막 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직면하는 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레반트 반란. 이거를 아시리아 동맹 이거를 에브라임 아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에브라임 아람 동맹. 이 에브라임 아람 전쟁이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이 싸운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아시리아와 싸운 건데 이때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하스는 참여 안 하잖아요. 아하스는 나는 참여 안 해.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베가와 다른 사람들이 동맹에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끌어들이는 게 누굽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래? 그러니까 바로 아시리아한테 연락해갖고 티글라트필레세 3세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티글라트필레세 3세는요 자기가 먼저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요청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북이 시작. 다시 아시리아가 딱 부흥하는 게 바로 티글라트필레세 3세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구약에 등장하는 디글라필레셋 혹은 불 이렇게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래서 아시리아가 다시 정복 전쟁을 막 하면서 페니키아 그리고 유다, 페르시아까지 다 이 자기의 통치 안에 놓는 거죠. 피정복지에서 50만 명 이상을 강제 이주시켰죠. 5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 때.
고대 시대에 50만 명은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이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아람도 멸망시키거든요. 그 대단한 아람을 멸망시켜요. 아람도 다 퍼뜨리고. 근데 그 퍼뜨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아람의 문화와 언어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람어가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가 되는데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그 기독교 박해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한번. 그러면서 싹 퍼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퍼지는 것 때문에. 그 본도에서부터 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퍼지는 바람에 이 아람어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는 국제어가 되고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조 때는 아예 제국의 언어로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티글라트 필레세르는 아까 말한 그 잔인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까지도 계속 오리엔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거든요. 예. 페르시아는 같은 위치에 있지만 페르시아는 그냥 이란 문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란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은요, 문명의 전환이에요. 문명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보다도 이 나라를 대하는 방식, 종교에 대한 그런 것들 완전 다 다르거든요. 이때 한번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또 대문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명의 전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온 사람이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형이었던 살만에살 5세가 왕이 돼갖고 있는데, 이때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집트 22왕조의 피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왕 소라고 나오죠. 20왕조의 피해.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25왕조의 처음에 피해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게 불명확해요. 소를 피해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 왕인 타하르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로 볼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집트는 계속해서 부추겨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애국과 굉장히 그 친밀함이 있거든요. 애증의 관계처럼. 메소포타미아가 없으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메소포타미아가 강적이 생기니까 다 뭉치잖아요, 이렇게. 계속 친애굽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결국 친애굽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전쟁하다가 망하는 거고. 또 들어오셔서 들어가셔서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그런데 살만에살 5세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722년에. 근데 그게 바벨론 연대기에 있어요. 바벨론 연대기에, 바벨론은 아시리아가 아니고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 연대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든 건 살만에살 5세라고 말을 해요. 아카드 아시리아 왕들은 다 비문인과 비석이 있지만 살만에살 5세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니고 말살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다 없앤 거예요. 없앤 거. 우선 연도가 짧았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인데 그게 동생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얘기 많이 하냐면 살만에살 5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그 동생과 관련을 많이 져요. 형을 죽인 거죠. 그런 식으로.